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조국 후보자의 딸이 받은 동양대 표창장과 관련해 조 후보자의 아내가 위임했다고 말해달라 부탁했다고 동양대 총장이 밝혔습니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김두관 민주당 의원도 총장에게 전화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 후보자가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 전문가가 괜찮다고 했다고 했지만 이 전문가가 외조카라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사실이라면 외조카가 관리했던 주식을 팔아 친조카 펀드에 가입한 것으로 가족 펀드 비난을 면키 어려워 보입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내일 오후 제주는 예상보다 더 강해진 태풍 링링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까지 호우특보로 많은 비가 내리는 수도권 지역은 태풍까지 겹쳐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대전에서 이가족 4명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생활고가 원인으로 추정되는데 현관에서는 그간 밀린 25만 원짜리 우유 대금 고지서도 발견됐습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의 폴더블 폰을 내일 국내에서 출시합니다. 지난 4월 제기됐던 기술 결함을 만회해야 할지 240만 원이라는 비싼 가격이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 주목됩니다. 지자체들이 동네 환경을 개선해 범죄를 예방하는 이른바 셉테드 사업을 도입하고 있지만 제대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무성의와 예산 부족 때문인데 부실한 관리 실태를 MBN이 현장 취재했습니다. 조국 후보자를 수사하는 검찰의 칼이 상당히 아팠나 봅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검찰로부터 조 후보자 수사와 관련해 사후에 보고를 받았다며 사전 보고를 했어야 한다고 한 겁니다. 여기다 청와대 관계자까지 조 후보자 딸의 표창장 의혹은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검찰이 발끈했습니다. 이거야말로 수사 개입으로 볼 수 있다 이거죠. 검찰과 청와대가 정면 충돌하는 양상입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향해 포문을 열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검찰 측에서 압수수색을 보고 받았는지 등을 따져 물은 겁니다. 압수수색 할 때 보고 안 하는 게 정상이죠. 박 장관은 사후에 알게 됐다며 사전 보고를 했어야 했다고 답변했습니다. 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상위법인 검찰청법에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게 돼 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관련 의혹이 청문회에서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우선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이 수시로 수사 지휘를 하고 사전 보고를 받는다면 청와대는 장관에게, 장관은 총장에게, 총장은 검찰의 지시를 하달하게 돼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현저히 훼손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와대 측의 발언에 대해서는 수사 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있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며 경고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중이 강하게 실렸다는 관측 속에 향후 수사 방향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당황한 걸까요? 이낙연 국무총리도 평소답지 않게 평정심을 잃은 듯 조국 후보자 일가에 대해 공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검찰이 선을 넘어 정착했다는 꼴이라고까지 한 겁니다. 송정 기자입니다. 이낙연 총리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강범위한 압수수색에 들어간 건 부적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검찰 내부 게시판에 조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글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선을 넘었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검찰도요, 오직 진실로 말해야 되고 자기들이 정치를 다 하겠다는 식으로 덤비는 것은 검찰의 영역을 넘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총리의 이 같은 비판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여권 내부의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총리는 또 일본의 1+1+ 알파안을 제안했다는 보도도 적극적으로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기업이 먼저 배상을 하고 나면은 그걸 우리 기업이나 정부가 나중에 갚아주겠다. 뭐 이렇게 제안하셨다고 하는데 이런 일이 어떻게 된 겁니까?
저도 놀래서 가무라 다케오 간사장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어찌 된 거냐 물었더니 그 보도가 잘못된 것이다. 이 총리가 공개적으로 검찰을 비판하면서 정부와 검찰의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송정입니다. 그렇다면 검찰로 가보겠습니다. 사실상 청와대와 법무부에 대해 수사에 간섭하지 말라고 경고장을 날린 검찰이 조 후보자 부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조만간 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의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경진 기자, 조 후보자 부인의 소환이 임박한 게 공소시효 때문이라고요? 네, 사실 가장 공분을 사는 부분이 조 후보자의 딸을 둘러싼 의혹이고 그 중심에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있죠. 일단 검찰은 정 교수를 피의자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소환이 임박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 교수는 자신이 재직 중인 동양대의 총장상을 위조했다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사문서 위조죄가 되고 공소시효 7년을 적용하면 시효는 내일 단 하루만 남게 됩니다. 다만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런 수상 이력이 부산대 의전원 입시 과정에 사용된 만큼 이 사용 시점에서 본다면 시효는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것으로도 전해집니다. 검찰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은 만큼 곧 정 교수의 소환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논란의 또 다른 갈래는 이른바 조국 사모펀드 아니겠습니까? 오늘 한국투자증권도 압수수색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한국투자증권 영등포 PB센터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이 조 후보자의 부인 정 교수와 이 자녀들이 이곳 영등포 PB센터에서 재산 관리를 해왔기 때문인데요. 오늘 압수수색을 통해서 정 교수 전담 직원이 관리하던 투자자료 확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조 후보자가 제출한 이 재산 변동사항 신고서를 보면 이 정 교수 명의로 한국투자증권에 13억 4천만 원이 예치돼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이 오늘 압수수색한 내용을 분석해보면 이 정 교수의 펀드 투자 자금 출처나 이 자금의 흐름을 파악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조국 후보자의 딸이 어머니인 정모 교수가 재직 중인 동양대에서 총장 표창장을 받은 데 대해 정작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그런 상을 준 적이 없다고 했죠. 어젯밤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온 최 총장은 정 교수가 표창장 발급 권한을 자신에게 위임해줬다고 말해달라는 부탁을 해왔다고도 털어놨습니다. 이호정 기자입니다. 검찰에서 새벽까지 참고인 조사를 받은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문제가 된 표창장을 준 적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잘 알고 있고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런 그 상을 준다면은 분명히 기억을 하지요. 제가 모르게 발부가 될 수 없는 게 이제 직인을 찍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조 후보자 부인이 전화를 걸어 표창장 발급 권한을 자신에게 위임해줬다고 말해달라고 부탁한 사실도 털어놨습니다. 위임을 아마 줬는 기억이 안 나느냐 그런 거 없다. 그러니까 그 확실히 그 위임을 좀 받았다고 좀 해주시면 좋겠다고. 하지만 최 총장은 교육자의 양심 때문에 이 부탁을 거절했다고 전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분명히 총장상을 받았다고 했던 조 후보자는 오늘은 내일 청문회에서 답변하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가 어제 오늘 확인 중에 있습니다. 확인해서 내일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편 교수 5명으로 꾸려진 동양대 진상조사단은 오늘 첫 회의를 갖고 총장 결재 없이 직인이 찍힌 표창장이 조 후보자 딸에게 수여된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최성해 총장은 여권의 핵심 인사와 국회의원으로부터도 전화를 받았다고 하죠. 당사자로 지목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전화한 건 맞지만 외압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한 언론사와 만나 여권 인사들로부터 조국 후보자를 살리자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총장 직인을 찍을 권한을 조 후보자의 부인인 정모 교수에게 정식 위임했다고 해달라는 제안이었다며 구체적 내용까지 공개했습니다. 당사자로 지목된 여권 핵심 인사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사람 모두 최 총장에게 전화는 걸었지만
외압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유 이사장은 사실과 다른 진술 제안은 상상할 수 없다며 100% 기자가 곡해해서 쓴 거라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한 전화를 건 이유에 대해서는 유튜브 언론인으로 취재차 전화를 건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김두관 의원 역시 기자들과 만나 도와달라는 청탁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제가 그런 걸 잘 못하는 편입니다. 제가 좀 결백증이 있는 사람이라서. 하지만 청문회 하루 전 제기된 외압 논란에 민주당 지도부는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여권 인사로 그 이야기하는 건 어떤 의미죠? 본인이 지금 정치를 안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자유한국당은 두 사람을 직권남용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고 바른미래당은 사실 확인을 위해 통화녹음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최성해 동양대학교 총장은 어떤 사람일까요? 9년 전엔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지지했었고 아이스버킷 챌린지 때는 다음 주자로 당시 조국 서울대 교수를 지명했던 사람입니다. 아들에게 미국 시민권과 미국 취직 자리를 포기시키고 군대에 보낸 것으로도 유명하죠. 이동석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최성해 총장은 지난 1994년 동양대학교 총장에 오른 후 대학 운영을 전담해온 한편 2006년엔 한국교회 언론의 이사장에 취임했습니다. 민주당은 조국 후보자에게 심각한 타격을 줄 수도 있는 발언을 쏟아낸 최 총장을 두고 보수색이 강한 인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식 SNS 계정을 통해 최 총장이 조 후보자 임명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낸 바 있다며 극우적인 사고를 지니고 있다고 깎아내린 겁니다. 청문회장을 청문회가 아니라 정치공소장으로 만들라. 이 양반 태극기부대 나와서 하신 거 아닌가? 여기 태극기부대장으로 만들라고? 하지만 최 총장 면면을 보면 보수 성향이 강하다고 보기 어려운 이력도 많습니다. 2012년 대선 당시 TK 인사로는 드물게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고 2014년엔 루게릭병 환자 관련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참여해 다음 주자로 조국 당시 서울대 교수를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또 진보 성향의 진중권 교수를 대학에 영입했고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도 교류하는 등 진보 진영과 활발히 소통해왔습니다. 정치 성향과는 별개로 미국 국적의 아들을 해병대에 자원 입대를 시킬 정도로 애국심이 투철하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고 무려 28일 만에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되죠. 국회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한빛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예,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증인 채택 문제는 어떻게 결말이 났습니까? 네, 풀리지 않을 듯했던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증인 채택 문제가 결국 해결됐습니다. 여야는 내일 청문회에 최종적으로 증인 11명을 부르기로 합의했습니다. 증인 채택 문제의 가장 컸던 산은 가족을 부르냐 마냐의 문제였었는데요. 한국당이 가족을 포기하기로 하면서 극적으로 합의됐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동양대 총장 문제를 두고 합의가 결렬될 뻔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한국당에서는 가족을 포기하면서 막판에 동양대 최성해 총장은 꼭 불러야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11명이 아니라 12명을 부르자고 했던 거죠. 오늘 오후까지도 법사위 소속 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최 총장을 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최 총장은 절대로 부를 수 없다는 입장이었었는데요. 민주당은 최 총장이 보수색이 매우 강한 인물로 보고 내일 증인대 앞에 세우는 걸 상당히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결국엔 한국당 김도읍 간사가 최 총장을 이대로 고집하다가는 청문회 자체가 무산될 것 같아서 포기하면서 최 총장은 결국 증인에선 빠지기도 했습니다. 워낙 조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이 오락가락했더라서요. 내일은 정말 청문회가 열리겠죠. 네, 지금 상황에선 내일 청문회가 또 무산될 가능성, 그건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지 22일 만에 청문 개최를 합의했던 건데요. 그런데 만약 여기에서 또다시 청문회를 무산시킨다면 민주당과 한국당 양쪽 모두
엄청난 정치적인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6일에 인사청문회를 연다는 걸 오늘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도 최종적으로 의결을 했었기 때문에 내일은 열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서남이었습니다. 이런 여야의 치열한 줄다리기 끝에 채택된 증인들은 그럼 누굴까요? 딸 입시 문제와 사모펀드, 또 웅동학원 의혹과 관련된 증인들이 채택됐는데 사실 이들의 출석을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안 와도 별 수 없다. 맹탕 청문회가 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최형규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합의한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출석 증인은 모두 11명. 민주당이 4명, 한국당이 7명을 신청한 가운데 가장 큰 논란이 됐던 딸의 입시 관련 의혹에 대한 증인들이 6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특히 조 후보자의 딸이 부산대 의전원을 다닐 때 장학금을 줬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과 서울대 대학원에서 장학금을 받을 때 지도교수인 윤순진 서울대 교수가 증인에 포함됐습니다. 또 딸이 고등학교 때 제1저자로 등재돼 논란이 일었던 논문의 지도교수였던 장영표 단국대 교수도 증인 명단에 올랐습니다. 가족펀드라는 의혹을 받는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펀드 핵심 운용자인 임모 씨와 사모펀드가 투자한 업체 대표이사 등 3명이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또 조 후보자 본인이 이사로 있었고 셀프 소송 논란이 일었던 웅동학원 운영과 관련된 실무자 2명도 청문회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 11명의 증인들이 실제로 청문회장에 나타날지는 미지수입니다. 인사청문회법상 증인의 출석을 요구하려면 청문회 5일 전까지 출석 요구서를 보내야 하는데 청문회가 당장 내일 열리기 때문에 증인 출석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기가 쉽지 않아 맹탕 청문회에 머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조국 후보자는 기자간담회 때 오촌 조카의 추천으로 사모펀드에 투자하면서 전문가에게도 확인을 했다라고 했었죠. 그런데 이 해당 전문가라는 사람 역시 조 후보자와 친인척 관계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 말이 맞다면 아무리 따져봐도 또다시 가족펀드라 이거죠. 박유영 기자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오촌 조카 추천으로 가족이 사모펀드에 10억 원 넘게 투자하면서 다른 전문가의 조언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는 다른 또 투자 신탁 회사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그 회사가 수익률이 높다. 그 얘기를 듣고 맡겼습니다. 더도 덜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전문가 A씨 역시 조 후보자의 친인척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본인이 조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민정수석이 되고 난 다음에 다른 지인들한테도 그 이야기가 들렸고요. 오촌 처조카다. A씨는 자신이 조 후보자의 부인과 촌수는 멀지만 가깝게 지낸다며 주변에 자주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조 후보자 일가의 자금이 외조카의 자문을 거쳐 오촌 조카가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사모펀드로 넘어간 셈입니다. 그만큼 우리 가족은 투자처가 어딘지 몰랐다는 조 후보자의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런 의혹에 대해 청문회 준비단은 조 후보자와 A씨가 외조카 관계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후보자가 거짓말을 하거나 A씨가 사칭했다는 건데 검찰도 두 사람의 관계를 확인 중입니다. MBN은 A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통해 확인을 요청했지만 A씨는 끝내 응하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조국 후보자의 모교죠. 서울대 총학생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조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전국 대학 전현직 교수 약 200명도 조국 후보자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인사청문회가 예고됐지만 서울대 총학생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불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며 모르쇠로 일관하는 사람은 법무부 장관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만신창이가 된 것은 정의와 공정을 부르짖던 엘리트 지식인이 자신의 부하 권력을 어떻게 대물림하는지 목도해야 했던 우리 청년들이다. 서울대학교 총학생회는 1, 2차 집회와 같은 곳에서 다음 주 조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3차 촛불 집회도 열 예정입니다. 조 후보자의 제자인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도 투표를 거쳐 모든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사퇴해야 한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200명 안팎의
보수 성향 전현직 교수들도 시국선언을 통해 조 후보자 임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법무장관 후보직 지명을 철회하고 그간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특검을 실시해. 교수들은 또 특검을 실시해 조 후보자의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그제 조국 후보자의 딸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공개하면서 영어 실력이 썩 좋지 않았다고 폭로했죠. 그런데 생활기록부는 원래 본인 동의 없이는 공개할 수 없는 거라 위법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전남주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지난 3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조 후보자 딸의 영어 실력을 언급하기 위해 고교 생활기록부 내용을 공개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영어 작문, 영어 독해 평가는 상당히 하위 등급입니다. 구체적인 등급으로 하면 대부분 다 6등급, 7등급, 8등급 다 이해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제기되자 서울시 교육청이 확인에 나섰습니다. 조 후보자가 내정된 지난달 이후 한영외고가 생활기록부를 발급한 경우는 조 후보자의 딸이 요청한 건과 검찰 압수수색 때 제출한 건 등 2건뿐이라는 겁니다. 현재로선 어디서 유출됐는지 확인하기 어렵지만 만약 누군가 생활기록부를 유출해 주 의원에게 넘겼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생활기록부는 본인이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이 불가능한데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렇다면 이를 공개한 주광덕 의원은 어떨까? 기본적으로 주 의원 역시 처벌 대상이지만 국회라는 공간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일 경우 면책특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개한 행위가 국회의원의 업무에 해당되거나 사회상 규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위법성이 조각돼서 처벌받지 않는데 다만 면책특권을 인정받지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고 노회찬 의원은 지난 2005년 삼성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며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했다가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당시 보도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게 유죄로 인정된 건데 이를 의식해서인지 주광덕 의원은 공개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지는 않았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따뜻한 바다에서 많은 에너지를 얻은 태풍 링링이 내일 오후 제주도를 시작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안 그래도 셀 거라고 예상된 태풍 강도가 예상보다 더 강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주 법한포구의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우정환 기자, 생각보다 상당히 고요하네요. 네, 태풍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게 될 이곳 제주 법한포구는 현재 비가 내렸다 그쳤다 정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바람은 아직 잔잔하고 지금은 어두워져서 잘 보이지 않지만 파도도 강하지 않은 편입니다. 제13호 태풍 링링은 오키나와 인근 해상에서 점점 속력을 올리며 북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만의 고수온 해역에서 예상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빨아들여 지금은 강도가 매우 강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내일 낮부터 제주 지역이 영향을 받아 바람이 강하게 불기 시작할 전망입니다. 모레 새벽 3시 제주를 가장 가까이 지나간 뒤 서해를 따라 올라가며 전국에 강풍을 일으키겠습니다. 섬 지역은 시속 200km, 먼 내륙 지방도 시속 100km를 오가는 강풍이 예상될 정도입니다. 인근 포구에서는 배들이 모두 조업을 멈추고 정박하는 등 긴장감이 일고 있습니다. 예, 태풍도 걱정이지만 지금 수도권엔 이미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폭우가 내린 뒤에 바로 태풍이 와도 괜찮을까요? 네,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중부지방 대부분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졌는데요. 많게는 시간당 50mm까지 폭우가 내리는 곳도 있습니다. 가을 장마라 불리는 정체전선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후 4시쯤 서울 여의도동에서 많은 비로 흙이 유실돼 싱크홀이 생기는 등 곳곳에서 벌써부터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비는 내일까지 중부지방에 이어질 걸로 예상되는데요. 문제는 이번 주 내내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태풍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태풍이 수증기를 공급해 비의 양이 다시 늘어나고 강풍이 더해져 시설물 피해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9년 전 곤파스급 또는 곤파스보다 더 강한 태풍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철저히 대비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 법한포구에서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이렇게 태풍이 올라오니 축제는 말이 안 되겠죠.
이번 주말에 열리기로 했던 각 지역 축제도 잇따라 연기되거나 취소되고 있습니다. 강진우 기자입니다. 예정대로라면 내일부터 10일간 열리는 경남 함양 산삼 축제장입니다. 행사 부스로 사용하려고 예스 만든 초가집 지붕을 모두 해체했습니다. 내일 비바람이 친다고 해서 급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 밤으로 예정된 개막식도 연기하면서 의자도 모두 치웠습니다. 많은 인력과 많은 예산과 많은 프로그램이 놓여져서 좋은 개막식을 지금 연출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그게 너무 아까워서 축제위원회는 태풍이 지나가는 8일부터 다시 산삼축제를 개최할 예정이지만 피해 정도에 따라서 또다시 연기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가는 전라와 충청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북무주 반딧불 축제는 실외 행사를 모두 취소하고 실내 행사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항세복원을 기념하기 위해 올해 처음 열리는 충남 예산 항세축제는 이달 말로 미뤘습니다. 관광객의 안전과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3주 정도 연기를 했습니다. 이번 토요일은 한반도 대부분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가는 만큼 전국 지자체는 비상근무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어제 대전에서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생활고가 원인으로 추정되는데 현관에서는 그간 밀린 우유대금 7개월치의 고지서도 나왔습니다. 김영현 기자입니다. 아파트 단지에 경찰 과학수사 차량이 들어옵니다. 곧이어 시신항구가 들것에 실려 나옵니다. 40대 남성이 아파트 단지 내 인도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스스로 아파트 고층에서 뛰어내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고 뭐 자왔다리 간식빨리 오고 뭐 남자들 그 가족이 다 쾌활했어. 남성의 신원을 확인한 경찰이 집으로 찾아와 봤더니 아내는 물론 아들과 딸이 숨져 있었습니다. 남성이 숨진 아파트 단지와는 500m 떨어진 다른 아파트였습니다. 시신에서 별다른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집에서도 외부 침입 흔적은 없었습니다. 남성의 소지품에서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내용과 사체를 언급한 유서 형식의 메모지가 나왔습니다. 현관에서는 7개월치 우유대금 25만 원의 미납고지서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가족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채무가 있었는지 어떤 그 사업상의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런 거 확인 중에 있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통화 내용을 분석하고 주변인 탐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사위가 함께 사는 장인을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순간 화를 참지 못해 그랬다는데 현장에는 아내와 딸도 함께 있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40대 남성 A씨가 집에서 함께 사는 장인을 폭행한 건 어제 새벽 1시쯤입니다. 이후 잠자리에 들었는데 장인이 일어나지 않자 이 남성은 경찰에 자진 신고했습니다. 즉시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가 체포되던 현장엔 60대 장인이 이미 숨져 있었고 A씨의 딸과 아내가 함께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에서 신고를 주셔가지고 저희가 출동 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사망을 하셔서 병원에 이송은 안 하고 경찰한테 인계를.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순간 화를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조사 중이에요. 진행에 따라가지고 이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검토 중이라고. 경찰은 숨진 남성에 대한 부검 등을 통해 A씨에게 존속 살해나 존속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카드 결제가 안 되자 다짜고짜 편의점 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직원이 뭔 죄인가요? 경찰은 이 남성을 긴급 입원시켰습니다. 서동경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새벽 시간 한 남성이 흉기를 들고 편의점으로 들어오더니 책상에 흉기를 꽂으며 위협합니다. 잠시 물건을 고르던 이 남성, 이번엔 계산대에 있던 직원에게 직접 흉기를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남성은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했는데 물건을 사려고 편의점에 들어갔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남성은 정신질환자로 알려졌는데 편의점에서 계산하려 건넨 카드가 결제되지 않자 그럴 리 없다며 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편의점 가서 편의점 주인한테 칼을 목에다 들이대는 거를 치우는 와중에서 다행히 흉기가 비켜가 편의점 직원은 머리에 가벼운 상처만 입고 큰 피해는 면했습니다. 이 남성은 당시 정신질환 관련 약이나 치료를 받고 있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뢰가 돼서 사례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왔다면 예방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그 예방까지 환자의 동의가 없이는 쉽지 않은 문제여서 경찰은 남성을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치료를 위해 응급입원 조치했습니다. MBN 뉴스 서동균입니다. 최근 많은 지자체가 범죄를 예방하는 이른바 셉테드를 앞다퉈 도입하고 있습니다. 동네 벽 등 구석구석에 특수 형광물질을 칠해 범죄를 막는 건데 이건 알려야 범죄자도 겁이나 안 오죠. 게다가 관리도 안 돼 있으나 만합니다. 강세영 기자가 몇몇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한 남성이 금품을 훔치려고 가스관을 타고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침입 범죄를 막으려고 많은 지자체들이 몸에 묻으면 잘 지워지지 않는 특수 형광물질을 담과 가스관에 바르는 사업을 속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층 주택이 밀집된 한 도입 지역을 찾아갔습니다. 범죄 예방을 위해선 이처럼 표지판을 세워 적극 홍보하는 게 필요하지만 막상 표지판이 없는 골목이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지역 주민조차 모를 정도입니다. 네, 저희 동네에 발려 있는지는 잘 몰라가지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 같고. 서울시는 건물 3,500여 곳에 형광물질을 도포했지만 설치된 표지판은 91개로 건물 38채당 1개밖에 없습니다. 2년 전 형광물질을 도포했던 또 다른 지역은 이미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특수 형광물질의 유효기간은 6개월 정도지만 한 번만 바르고 다시 바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산 확보가 쉽지 않다는 게 이유입니다. 작년에도 안 했고 올해도 사업 계획이 없어요. 다 예산적인 부분이죠. 다른 사업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여성이 많이 다니는 이 도로 역시 밤길 안전을 위해 도로 바닥에 불빛이 나는 솔라 표지병이 설치됐었습니다. 하지만 도로 보수공사 과정에서 슬그머니 사라지고 빛이 나지 않는 일반 표지병이 대신 설치됐습니다. 인력과 예산상의 부족이 있고 담당 공무원들과 지역 주민들의 관심도가 저하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주민 안전을 위해 도입한 각종 범죄 예방 정책이 반짝 전시 행정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아이들이 놀고 있던 실내 수영장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벌레의 유충이 둥둥 떠다녀 급히 폐쇄됐습니다. 더러운 3, 4급수에 사는 벌레 유충으로 보이는데 수영장 물은 본의 아니게 마시기도 하죠. 안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의 한 수영장입니다. 구조물 한쪽을 자세히 보니 무언가가 꿈틀거립니다. 여기저기 붙어있는 건 다름 아닌 벌레 유충입니다. 수영장을 이용하는 회원들이 물에 벌레 유충이 둥둥 떠다니는 걸 보고 항의했지만 운영자 측은 방치했다고 주장합니다. 발견된 유충은 수질이 더러운 3, 4급수에 사는 실지렁이나 깔따구 유충으로 추정됩니다. 이 수영장은 회원 수만 500명이 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런 더러운 물을 마시면서 수영을 했다는 게 너무 분통 터집니다. 평소에 반 친구들이 여러 명 항상 배가 아프다고. 회원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운영자 측은 수영장을 폐쇄했습니다. 수영장을 운영하는 부산 YMCA 측은 노후화된 배관을 통해 유충이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관이 노후화되거나 이렇게 되면 거기 유기물이 쌓인대요. 자동으로 그냥 이렇게 자생해서 생긴대요, 스스로. 부산 YMCA 측은 수영장을 무기한 폐쇄하고 노후화된 배관 등 전체 시설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우리는 초고령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아직도 법정 정년을 연장하는 논의가 걸음마도 못 댔죠. MBN 연속기획 은퇴는 없다. 두 번째 시간은 덴마크입니다. 이 덴마크에서 노인의 기준은 일을 안 하는 사람이라고 하네요. 정치훈 기자입니다.
가방장인인 낸스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최근 직장을 옮겼습니다. 새 일자리는 초콜릿 포장 상자 만들기입니다. 단순 작업이다 보니 평생 일할 수 있습니다. 가구 디자이너에서 사무직으로 전환한 스테븐슨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Lige så længe som jeg synes, det er skægt, og der er nogen, der gider at bruge mig, og har noget ud af det, begge parter, det skal være en win-win-situation. 올해 65.5세로 정년 퇴직하는 노인은 오는 2022년부터 개인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연금 수급을 연장하는 추세입니다. 연금을 받으면 사실상 금전적으로 부족함이 없지만 덴마크에서는 직업을 구하는 노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미 2000년대부터 민간 중심으로 노인도 일해야 한다는 운동이 시작됐고 기업들도 서비스직을 중심으로 부족한 일손을 노인층에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Og gøre politikere opmærksom på, gøre arbejdsgiverne opmærksom på, her er altså noget, vi er nødt til at løse i fællesskab, fordi pensionsalderen stiger og stiger, og vi skal være længere og længere på arbejdsmarkedet. Så det betyder også, at arbejdsmarkedet skal indrette sig på, at vi er der længere. Men det er dialog og masser af dialog. 덴마크 정부는 한 달 최대 200만 원까지는 소득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지 않도록 제도를 바꿔 노인 취업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At hvis man venter med at trække sig tilbage, så vil man med en livrente, altså en livsvarig pension, så vil man få væsentligt mere i pension hele resten af sit liv igennem. 임금을 벌자는 단순한 일자리 개념에서 벗어나 덴마크는 삶의 질을 위한 평생 직업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코펜하겐에서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얼마나 버십니까? 대부분 궁금해하지만 웬만큼 친한 사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금기 아닌 금기로 여겨졌던 질문이죠. 그런데 이제 이 금기가 깨질 것 같습니다. 정부가 이르면 올 12월부터 업종별 임금 분포 현황을 공개하기로 했거든요. 기업의 규모와 업종을 구분해 노동자의 성별과 나이, 학력, 근속 연수 등등 기준에 따라 임금의 평균값과 중간값 등을 공표하는 겁니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1인 이상 사업체 정규직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비정규직의 1.5배였고 300인 이상 사업체 정규직 임금은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1.8배. 남녀 간 임금 격차 역시 지난해 기준 31.2%로 여전히 OECD 최하위권입니다. 임금 분포 공시제가 도입되면 평균보다 낮은 임금을 주는 그 기업은 노동자의 임금 인상 요구가 강해질 거고 반대로 높은 곳은 인상 요구를 자제해 자연스레 임금 격차가 줄어들 거다는 건데 이미 여러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고 우리도 해볼 만한 제도이긴 합니다만 임금엔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게 참 많죠. 그중 하나가 노동 생산성. 노동자 한 명이 같은 업종에서 같은 시간 일을 해도 그 효과가 얼마나 나타나는지는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책상에 오래 앉아 있다고 다 공부를 했다고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이런 제반 사항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한 채 받는 금액만 공개한다면 기업과 기업, 기업과 노동자 혹은 성별 간 갈등만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임금 공시제를 시행하고 있는 영국은 2년차를 맞은 지금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자료 제출을 기업의 재량에 맡기다 보니 제출을 미루거나 엉터리 보고서를 제출해도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등 제도적인 허점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제도를 제대로 꼼꼼하게 설계하지 못한다면 원래의 좋은 취지와는 반대로 사회 갈등만 유발하는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좋은 취지의 제도라면 좋은 결과가 나와야겠죠. 지금부터라도 보다 꼼꼼히 준비해 주기를 바랍니다. 뉴스 초점이었습니다. 쌓이기만 하고 막상 쓰려고 하면 쓸 곳이 마땅치 않은 항공사 마일리지가 올해부터 소멸된다고 하죠. 국민의 불만이 높자 정부가 마일리지에 현금을 보태서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항공권을 마일리지에 현금을 보태서 구입하는 복합결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마일리지 사용처 확대 방안으로 제안한 결과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쌓이기만 하고 소진처가 없으니까 이제 소멸만 되니까 그게 이제 그런 문제의식을 출발한 거죠.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은 대한항공 마일리지는 2조 3천억 원, 아시아나항공은 7천억 원이 넘습니다. 국내 항공사들은 마일리지 혜택을 앞세우고 있지만 쓸 곳이 마땅치 않아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상 사용해 본 적이 없는데 국내에서는 제주도 항공권이나 잘 생각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36년 만에 항공 마일리지 제도가 수술대에 오르는 것으로 많은 해외 항공사들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결제 방식입니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신용카드로 쌓은 마일리지를 카드 포인트로 전환하고 소멸시효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요청했습니다. 공정위의 제안에 항공사들은 세부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접을 수 있는 스마트폰이죠.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이 내일 국내에서 출시됩니다. 지난 4월 문제점 발견 후 5개월 만인데 기술 결함 이미지를 만회할 수 있을지, 240만 원이라는 가격은 어떤 평가를 받을지 관심이 큽니다. 이상주 기자입니다. 세로로 긴 전화기를 펼치자 넓은 화면이 나옵니다. 영상이나 인터넷을 대형 화면으로 즐길 수 있고 화면을 분할해 여러 작업을 동시에 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접고 펼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제품에서 볼 수 없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화면으로 애플리케이션 두세 개를 동시에 볼 수도 있고 이동할 때는 이렇게 작게 접을 수도 있습니다. 휴대폰을 접고 편다는 상상이 현실에서 펼쳐졌습니다. 화면 보호막을 제거해 디스플레이가 손상되거나 접히는 부분으로 이물질이 들어가 손상을 일으키는 문제점은 상당 부분 개선됐습니다. 접히는 부분의 상하단에 보호캡을 새롭게 적용해 내구성을 강화했고 보호막도 쉽게 제거하지 못하게 변경됐습니다. 절반으로 얇아진 새로운 복합 폴리머 소재의 디스플레이로 부드럽게 접고 펼 수 있는데 하루에 100번씩 5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가격으로 기존 스마트폰보다 100만 원 이상 더 비싼 239만 8천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한편 갤럭시 폴드의 출시로 글로벌 폴더블 폰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LG전자는 시장에서 기대 이상의 반응을 얻었던 V50 신규의 주요 사양을 이어받은 듀얼 스크린을 선보이는데 가장 현실적인 폴더블 폰으로 어필할 예정입니다. 화해에는 11월경 메이트 X를 선보이고 중국 TV 제조업체로 유명한 TCL도 조만간 폴더블 컨셉트 폰을 공개한 뒤 내년에 시장에 뛰어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중국은 K-뷰티 열풍으로 세계에서 한국 화장품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지만 요즘 우리나라가 이 1위 자리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MBN이 식약처 화장품협회 코트라와 함께 해외 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2019 원아시아 화장품 뷰티 포럼을 중국 광저우에서 열었습니다. 민주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명품 브랜드가 모여있는 중국 광저우의 타이쿠후이 백화점입니다. 인삼과 같은 한방 재료를 활용한 한국 화장품은 뛰어난 품질로 젊은 여성들에게 인기입니다. 我有用过很多大牌的化妆品，然后就不一定都会适合我的肤质，然后雪花秀是比较适合我的肤质的，就用完之后不会起油。 우리나라 화장품 1등 시장이었던 중국은 최근 일본 기업이 급부상한 데다 현지 브랜드가 인기를 끌면서 변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중국 시장 진출을 앞둔 50여 개 중소기업은 원아시아 화장품 뷰티 포럼에 참석해 본격적인 사업 기회를 가졌습니다. 특히 현지 바이어들과 진행한 1:1 수출 상담회는 한국 기업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중국의 이제 그 법령이나 뭐 새로운 원료 등록이라든지 뭐 파는 경로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조금 더 아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화장품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유사품을 가려내는 인증 기술도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중국 진출을 돕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중에서 판매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들이 주 타켓이 될 수가 있어요. 갈수록 치열해지는 중국 시장에서 한류 경쟁력을 잃지 않기 위해 화장품 기업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저우에서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도쿄올림픽 최종 예선에 나서는 22세 이하 축구대표팀이 조직력 끌어올리기에 한창입니다. 갑작스러운 평가전 취소로 일정에 혼선이 있었지만 새 얼굴들의 합류로 분위기만큼은 최상입니다. 강효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빗줄기가 약해진 잔디 위로 22세 이하 대표팀 선수들이 훈련에 나섭니다. 내일과 9일 제주도에서 시리아와 평가전을 가질 예정이었던 대표팀은 시리아 선수단의 여권 갱신 문제로 일정을 취소하고 어제 파주로 돌아왔습니다. 일단 많이 아쉽긴 하긴 하지만 솔직히 일단 팬분들이 더 아쉬울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서 많이 끌어올려가지고. 대표팀의 1차 목표는 내년 1월 도쿄올림픽 최종 예선을 겸해 치러지는 AFC 23세 이하 챔피언십. 이 대회에서 3위 안에 들어야 도쿄올림픽 본선행 티켓이 주어집니다. 이번 대표팀 소집이 주목되는 건 새 얼굴들의 합류 때문입니다.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뛰고 있는 정우영을 비롯해 오세훈, 이재익 등 20세 이하 월드컵 준우승의 주역들이 대거 합류하며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20세는 더 가족 같은 분위기가 더 많았다고 하면 22세는 조금 긴장된 경쟁이 있는 것 같고요. 대표팀은 시리아를 대신해 내일 인천대와의 연습 경기로 실전 감각을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도쿄행을 향한 마지막 관문인 최종 예선에서 런던 올림픽 동메달에 이은 2탄 신화 가능성을 엿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가을 장마가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 서울 등 수도권과 제주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질 정도로 매우 세찬 비가 내렸습니다. 이 정체전선은 내일 낮까지 영향을 미치겠고 앞으로 수도권과 강원 영서, 호남 해안과 제주를 따라서는 12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에 강원 영동을 비롯한 지역들에서는 1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내일 오후부터는 제주를 시작으로 우리나라는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태풍은 매우 강한 중형급으로 몸집을 키운 뒤 우리나라로 북상 중입니다. 지금 예상대로라면 토요일 새벽 제주 서쪽 해상을 지나 서해상으로 올라오겠고요. 저녁에는 경기 서해안 부근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태풍의 오른쪽에 위치해서 위험이 더욱 클 수 있겠는데요. 따라서 순간 풍속 초속 40에서 50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3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중부지방 낮까지 가을 장마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제주는 내일 오후부터 태풍의 영향으로 태풍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남 동해안 지역 내일 아침부터 낮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태풍은 일요일 오전까지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팔이 선정한 이한장의 사진입니다. 건장한 남성 옆에서 손가락으로 뭔가 모양을 만들어 보이는 소녀. 얼핏 보기에 OK 사인 같기도 한데 중국에선 긴급 신호 전화번호를 뜻하는 수신호라고 합니다. 마침 이를 알아본 시민 덕에 이 소녀는 납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그런데 중국 당국은 이런 수신호는 믿을 만하지 않다며 확산을 막고 있습니다. 검열과 감시로 여론을 통제해오던 중국으로선 비밀 신호가 국민 사이에 퍼지는 게 달갑지 않은 거죠. 검열과 감시를 위해 국민의 안전을 포기한다? 뭐가 중요한지 묻고 싶습니다. 뉴스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